눈이 쉽게 녹지 않던 겨울이었다. 1820년 12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의 처마가 서로 그림자를 주고받는 종로. 안국동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하응. 네 아들과 한 딸 중 막내였다. 막내는 대개 사랑을 얻지만 총명한 막내는 종종 불안을 얻는다. 아버지 남영군의 시선이 오래 머문 이유는 아이의 대답이 유난히 또렷했기 때문이다. 그는 글자를 배우면 의미를 묻고 붓을 잡으면 선의 무게를 물었다. 어른들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총명은 칼날이다. 빛을 내지만 닿는 것마다 베고 지나간다. 안국동의 저녁은 늘 잔설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집안의 담론은 고요하지 않았다. 누구의 족보가 어디서 이어지고 어느 가지가 누구에게 접붙여졌는지, 입양과 서자의 문제, 학렬과 촌수의 규범이 밤마다 등잔불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에서 어떤 떨림을 감지했다. 피가 가깝다고 기회가 가까운 건 아니라는 사실, 문서 한 줄이 사람의 내일을 가른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자주 당부했다. 불가에 너무 바짝 앉지 마라. 불티가 튄다. 그 말은 단지 불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총명과 재주, 야심과 명성 모든 불빛에는 불티가 뒤따른다는 것을 이른 나이에 아이는 비유로 배웠다. 그는 일부러 불에서 발짝 물러났다. 그러나 눈은 불을 떠나지 못했다. 따뜻함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화마를 곁에 둔다. 소녀는 담장 위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다. 새 궁궐의 기와가 파도처럼 겹치며 빛날 때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다. 그러나 가까움은 착시였다. 왕실과 거리의 거리는 발걸음으로는 줄지 않는 것이었다. 가까울수록 규범이 빽빽했고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차가웠다. 아이는 가까움의 잔혹함을 어린 나이에 배웠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것, 그 감각이 훗날 그의 정치를 빚는다. 이하응은 책보다 사람을 먼저 읽었다. 그는 할머니의 걸음에서 무릎의 통증을, 하인의 손등에서 겨울의 갈라짐을 보았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대신 물처럼 기억했다. 기억은 그에게 데이터였고 데이터는 곧 무기였다. 누구의 성씨가 누구와 닿고 어떤 가문이 어느 집과 원한을 맺었는지, 어떤 내관이 어느 상군과 말을 섞는지 그는 듣고 잊지 않았다. 장차 종친부에 들게 될 소년의 첫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붓은 일찍 그의 손에 익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글씨를 뽐내지 않았다. 글씨는 내면에 획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내면이 흔들리면 획도 흔들린다. 소녀는 획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고치려 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먼저 손가락에 힘을 뺐다. 힘을 빼는 연습은 훗날 힘을 쥐는 연습이 된다. 그는 모르는 사이 권력의 서체를 배우고 있었다.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이는 재능을 자랑하다 스스로 쓰러졌고 어떤 이는 모자람을 숨겨 오래 남았다. 아이는 물었다. 어머니, 저는 어느 쪽이 될까요? 어머니는 웃었다. 너는 물이 되어라. 자랑도 모자람도 그릇에 맞춰 담기는 법을 먼저 배워라. 물은 모양이 없다. 그러나 모양이 없기에 모든 모양이 될 수 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다. 형들은 어른이 되어 저마다의 길을 찾았고 누이는 혼례를 올려 집을 나갔다. 막내의 눈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장난을 덜했고 질문을 더했다. 가끔은 또래들과 어울려 뛰었지만 달리다 멈춰서서 먼 곳을 보는 시간이 길었다. 누군가가 물으면 그는 대답했다. 길을 외우고 있어요. 아이의 길은 골목과 골목을 잇는 선이었다. 훗날 나라의 길을 잇게 될 사람의 첫 공부는 집 앞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다. 안국동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이의 손은 덜 떨렸다. 그는 불가에 안돼 너무 가깝지 않게, 담장에 서대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게 자리를 잡는 법을 배웠다. 중용이라 부르기엔 아직 어렸다. 다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한 걸음 덜 가는 절제가 한 생을 더 가게 만든다는 것을. 어느 날 집안 어른이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막내는 눈빛이 궁궐이구나. 모두 웃었지만 어른의 농담은 예언처럼 오래 남았다. 아이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다. 눈빛이 궁궐이라면 그 눈빛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눈빛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그 밤 아이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쳤고 눈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그는 누워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물이 되겠다. 그러나 필요할 때 칼이 되겠다. 아직 칼을 본 적 없던 소년이 칼의 이름을 배웠다. 그 이름의 기척이 조용히 그의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이 밝기 전에 하늘은 가장 어둡다 했다. 아이는 종종 그 시간을 좋아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들리는 소리들, 멀리서 울리는 절의 목탁, 문풍지 너머로 흐르는 바람, 우물물의 얕은 숨, 그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큰 몸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맥박 위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었다. 호흡은 길어졌고 기다림은 깊어졌다. 안국동엔 가끔 상여 소리가 났다. 아이는 상여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삶이란 무엇이고 떠남이란 무엇인가. 어린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다만 절차의 장엄함이 마음을 붙들었다. 언제나 앞 사람이 먼저 울고 다음 사람이 뒤따라 울었다. 울음에도 질서가 있고 이별에도 순서가 있다. 그는 그 사실을 외워두었다. 훗날 장래의 예를 맡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릴 기억들. 그 무렵 어느 학식 높은 어른이 아이를 보고 말했다. 저 아이는 대답을 먼저 고르는 법이 없다. 질문을 먼저 고른다. 사람을 읽는 법을 아는 이는 드물다. 더 드문 것은 질문을 고르는 법을 아는 이다. 아이는 질문을 잘 골랐다. 누구에게 묻느냐, 언제 묻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묻지 않느냐. 묻지 않는 것이 때로 가장 큰 대답이 된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체득했다. 겨울의 끝자락, 눈이 마지막 힘을 내리던 날 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써보았다. 이라는 회개 무게, 하의 밝음, 응의 울림. 응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한다는 것은 곧 반응한다는 뜻. 그러나 아무 반응에나 나서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무엇에 응할지 스스로 정할 때 비로소 이름은 주인이 된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아무 것에나 응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등을 덮어주었다. 잠들어라. 아이는 눈을 감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은 깨어 있었다. 바람의 결, 집의 숨, 골목의 흐름. 세상이 자는 동안 그는 세상을 외웠다. 외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사랑은 곧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먼 훗날 그 책임이 나라의 무게가 되리라고는 그때의 아이가 알 길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맑았다. 궁의 기와가 유난히 푸르게 빛났다. 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았다. 기도라고 부르기엔 짧았고 다짐이라고 부르기엔 조용했다. 그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행위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멀다. 그러나 멀수록 정확해야 한다. 멀리 있는 것을 겨냥하려면 손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지 않아야 한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이에게 작은 붓을 하나 쥐어주었다. 내 손에 맞춘 붓이다. 아이는 그 붓으로 빈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첫 획을 그리기 전에 고요. 모든 시작은 고요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고요를 견딘 시작만이 오래간다. 아이는 천천히 첫 획을 내렸다. 획은 짧았으나 마음은 길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짧은 획들이 모여 언젠가 한 나라의 선을 바꿀 줄을. 밤이 깊어가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아이의 방은 따뜻했다. 불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불을 가까이 하되 타지 않는 법, 멀리 하되 얼지 않는 법. 그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배우는데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성실은 재능의 다른 이름이었다. 재능이 타고난 것이라면 성실은 선택된 것이었다. 아이는 매일 선택했다. 조금 더 견디는 쪽을. 안국동의 겨울은 그렇게 아이를 길렀다. 눈과 바람, 불과 물, 담장과 그림자, 족보와 사람. 모든 것이 훗날 그의 언어가 되고 무기가 된다. 언젠가 그는 왕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한 집의 막내였다. 막내는 집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운다. 지키는 법을 아는 자만이 바꿀 때를 놓치지 않는다. 그가 배운 첫 문장. 지키고 때를 기다려 바꾼다. 조선의 배움에는 형식이 있었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사가에서 경서를 더하고 스승을 따라 마음을 단련한다. 그러나 드문 행운은 질서를 건너뛴다. 어느 날 안국동의 소년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한 남자가 집 대문을 들어서며 풍경을 멈추게 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가 학문을 품고 학문이 기계를 거느린 사람. 아이는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경애로 바라보았다. 추사는 제자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오직 눈빛과 손끝을 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물을 삼키고도 그을음이 적었고 손끝은 찬물에 씻은 듯 담담했다. 추사는 미소를 감추고 종이를 폈다. 글씨는 몸의 그림자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고. 그는 이어 말했다. 그러니 내가 쓸 것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첫날의 과제는 단순했다. 획 하나. 그러나 단순한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아이는 종일 한 획을 그었다. 획은 때로 비뚤어졌고 때로 힘이 과했으며 때로 숨이 짧았다. 저녁 추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은 1000번의 실패 가운데 하나의 시작을 보았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의미는 5겹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시작을 소중히 할 것, 과를 알 것, 숨을 길게 할 것, 내일도 올 것. 아이의 손이 익자 추사는 붓을 내려놓게 하고 그림을 보게 했다. 산수의 구도, 여백의 균형, 농담의 리듬. 아이는 묻지 않고 오래 보았다. 본다는 것은 질문을 미루는 일이다. 충분히 볼 때까지 질문은 기다려야 한다. 그 인내가 회개호흡에 스며들었다. 아이의 서체는 조금씩 유연해졌고 유연함 속에서 중심이 단단해졌다. 추사는 언제나 마지막에만 칭찬했다. 이 늙은이가 두 손을 모아 감탄하랴. 압록강 동쪽에 이만한 기운 드물다. 아이는 그 말의 위험을 알았다. 칭찬은 달다. 그러나 단맛은 혀를 길들인다. 그는 스스로 혀를 깨물었다. 단맛에 취하지 않기 위해. 추사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선비, 관리, 화공, 학인. 아이는 그들의 발소리를 외웠고 말끝의 결을 기억했다. 누가 직언을 하고 누가 눈치를 보는지, 누가 글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사람보다 글을 좋아하는지. 그는 사람의 서체를 배웠다. 종이에 쓰지 않아도 사람은 어딘가에 자신을 쓰고 다닌다는 것을. 어느 비오는 오후 추사는 아이에게 편지를 하나 써보라 했다. 받는 이는 정해주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자신에게 썼다. 나는 물이 되겠다. 그러나 흐르기만 하지는 않겠다. 낮은 곳으로 향하되 때로는 댐이 되어라. 추사는 조용히 웃었다. 군자의 물. 그리고 덧붙였다. 때가 오면 천천히 넘쳐라. 아이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다. 넘침은 방종이 아니고 가유는 과으라는 것을. 스승과 제자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깊었다. 추사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다. 세상과 학문, 권세와 유배를 다 겪은 자의 가벼움. 아이는 무거움의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가벼움의 기술도 배웠다. 내려놓을 때 잃지 않고 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법. 여러 해 뒤 그는 그 기술로 사람을 데우고 조직을 움직이고 나라의 관절을 맞춘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등잔을 낮추고 다시 획을 그었다. 낮게 켠 불은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그림자가 길수록 빈틈은 많아진다. 빈틈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자 위험의 다른 이름이다. 아이는 빈틈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빈틈을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이 만든 빈틈을 이용하는 것과 스스로 허점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이었다. 해가 바뀌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나갔다. 혼인, 별리, 상례, 회동. 그 모든 자리에는 규범이 있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에 서고 누구에게 먼저 절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 아이는 규범의 리듬을 익혔다. 규범은 갑갑하지만 리듬을 알면 자유가 생긴다. 리듬을 먼저 배우는 자는 음악을, 나중에 배우는 자는 구속을 얻는다. 그는 음악을 선택했다. 그 음악은 훗날 종친부의 장례 행렬에서 웅장한 북이 되고 조정의 문서 위에서 보이지 않는 박자가 된다. 27 그는 마침내 종친부로 들어간다. 왕실 종친의 명부를 다듬고 장례의 의식을 지켜세우는 자리. 어릴 적 멀리서 바라보던 상여의 리듬이 이제 그의 손끝으로 옮겨왔다. 이름 썩자의 오탈자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회계 실수는 한 사람의 가문을 흔들었다. 그는 낮에는 이름을 고치고 밤에는 마음을 고쳤다. 내일 더 바르게 쓰기 위해 오늘의 자신을 지웠다. 종친부의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나무바닥은 발소리를 숨겼고 종이는 비밀을 숨겼다. 그러나 복도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축하의 위로, 위로의 축하. 사람의 일은 늘 그렇게 엇갈렸다. 그는 그 엇갈림을 인정했다. 완벽한 정의는 의식에서 가능하고 현실의 정의는 절차에서만 가까워진다. 그는 절차를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다. 실수는 언제나 인간에게서 생겼고 절차는 인간의 실수를 덜어주기 위해 있었다. 그 무렵 세도 정치의 그늘은 길었다. 안동 김씨의 문패는 권력의 통행증이었고 많은 집들은 통행세를 냈다. 이하응은 문패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얼굴을 들고 다녔다. 문패는 누가 달아주지만 얼굴은 스스로 만든다. 그는 누구의 얼굴이 오를 얼굴인지 누구의 얼굴이 내려갈 얼굴인지 조용히 기록했다. 기록은 그에게 힘이었다. 드러난 힘이 아니라 쌓이는 힘. 쌓이는 힘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으면. 가끔 그는 자신의 초상을 떠올렸다. 주막의 웃음, 비웃음의 주막. 훗날 그가 연기할 장면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리허설 중이었다. 능력을 숨기는 법, 욕망을 감추는 법, 경솔을 흉내내는 법. 연기는 거짓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언어다. 그는 언어를 더 배워두기로 했다. 침묵의 억양, 미소의 문장, 고개 끄덕임의 쉼표, 눈길 돌림의 마침표. 어느 날 종친부의 늙은 서리가 물었다. 자네는 왜 그리 한 박자 늦게 걷나? 그는 웃으며 답했다. 앞 사람의 발끝이 어디에 닿는지 보고 싶어서요. 늙은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오래 보면 언젠가 자네가 앞 사람이 된다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다. 앞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뒷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소문은 늘 어딘가에서 시작되어 어디론가 흘렀다. 추사가 제자를 극찬했다는 말, 남현군이 막내를 아낀다는 말, 누군가가 그 재능을 시기한다는 말. 그는 그 말들을 잡지 않았다. 소문을 쥐면 손이 더러워진다. 대신 그는 소문의 길을 외웠다. 어느 집에서 만들어져 어느 문을 지나 어느 시장으로 퍼지는지. 길을 알면 막을 수도 있고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는 아직 막을 때가 아님을 알았다. 타고 갈 때를 기다렸다. 밤이 깊은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 써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낮은 곳으로 향하되 때로는 댐이 되어라. 그는 댐의 그림을 떠올렸다. 물을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을 모으는 구조. 때가 오면 문을 연다. 그 문을 여는 손은 조급하면 떨리고 떨리면 홍수가 난다. 그는 다짐했다. 문을 열 때까지 손을 따뜻하게 데워두겠다고. 떨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역사는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왕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 후사가 없다는 말, 세도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는 말. 종친부의 바람도 달라졌다. 종이가 더 자주 바스락거렸고 향이 더 진하게 피어올랐다. 그는 알았다. 오래 준비한 질문이 답을 만나는 순간이 오고 있음을. 그는 서랍 하나를 비웠다. 새 문서를 놓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이름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밤 그는 등을 꺼두고 오래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은 소리를 키운다. 멀리서 북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다. 착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믿기로 했다. 믿음이 때로는 현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길을 외우듯 운명을 외우듯. 오래 기억한 자에게 때는 보통 딱 맞게 온다. 오늘은 묵음, 내일은 강약, 모레는 박자다. 조선은 피보다 문서를 믿는 나라였다. 혈통이 정통을 증명하지 못할 때 한 줄의 족보가 그것을 대신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한 줄을 두려워했다. 선대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 그 옆에 적힌 한 글자가 양자인지 적자인지 그것이 곧 가문의 운명이었다. 이하응은 어릴 적부터 그 진실을 듣고 자랐다. 피는 뜨겁지만 문서는 차갑다. 그러나 차가운 게 오래간다. 아버지 남현군은 종종 그렇게 말했다. 남현군의 혈맥은 복잡했다.
그는 사도세자의 서자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피는 사도의 것이지만 문서는 은신군의 것이었다. 그 미묘한 어긋남은 후손들에게까지 꼬리를 남겼다. 그로 인해 남연군의 아들 이하응 역시 왕족의 피를 물렸으나 정통 왕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너의 피는 뜨겁지만 왕실은 그 열기를 싫어한다. 어머니의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성리학의 세계에서 질서는 생명의 규칙이었다. 한 글자의 순서가 어긋나면 천지가 어그러졌다. 이하응은 어른들의 말을 곱씹으며 깨달았다. 정통이란 단어는 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서와 권력 그리고 해석이 그것을 만든다. 그래서 그는 글자를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글자의 배열, 문서의 구조, 절차의 언어를 익혔다. 그에게 문서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무기였다. 그가 종친부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왕실 종친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자리, 이름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족보를 정제하는 일. 어린 시절부터 익혀둔 관찰의 습관이 그 일을 완벽히 소화하게 했다. 종친부의 서류에는 나라의 구조가 숨어 있었다. 누가 피로 닿아 있고 어느 가문이 어느 집과 인척이 되었는지 그 복잡한 연결망이 조용히 나라를 움직였다. 그는 그 복잡한 지도를 외웠다. 그리고 그 지도를 조금씩 마음속에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하응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종친부의 서류더미 속에서 그는 힘의 정의를 새로 썼다. 그에게 힘이란 드러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서의 틈에서 작동하는 것이었다. 한밤중에도 그는 등잔을 켰다. 촛불 아래서 낡은 족보를 펼치고 연필 대신 생각으로 밑줄을 그었다. 누구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고 어디서 사라지는가. 이름의 등장과 소멸은 단순한 인생사가 아니라 권력의 파동이었다.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남는다. 이름이 남는 자리는 살아있는 자의 자리를 밀어낸다. 그 냉정한 순환의 법칙을 그는 일찍이 배웠다. 한밤중에도 그는 등잔을 켰다. 촛불 아래서 낡은 족보를 펼치고 연필 대신 생각으로 밑줄을 그었다. 누구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고 어디서 사라지는가. 이름의 등장과 소멸은 단순한 인생사가 아니라 권력의 파동이었다.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남는다. 이름이 남는 자리는 살아있는 자의 자리를 밀어낸다. 그 냉정한 순환의 법칙을 그는 일찍이 배웠다. 철종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의관들이 달려와 맥을 짚었지만 희미한 고개짐만 남았다. 궁 안은 얼음장 같았다. 안동 김씨의 노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앞섰다. 후사가 없구나.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조선의 왕자가 다시 빈자리가 되었음을. 그 빈자리는 늘 누군가의 탐욕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 시각 안국동의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다. 허름한 도포 삿갓 그늘진 얼굴.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흥선군 이하응.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왕이 쓰러지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미친 자가 아니라 장기판의 손이 되리라. 그의 첫걸음은 궁으로 향했다. 그러나 궁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신 그가 찾아간 곳은 창덕궁 깊은 곳, 신정왕후 조씨의 거처였다. 남편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 왕실 최고 어른으로 남은 여인. 조선의 비밀스러운 결정들이 모두 그녀의 허락으로 흘렀다. 신정왕후는 풍양 조씨의 핵심이었다. 풍양 조씨는 안동 김씨와 권세를 다투던 유일한 가문이었다. 그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왕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 밤은 깊었다. 대청마루에 등불 하나가 꺼질 듯 흔들렸다. 하인들은 물러나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신정왕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흥선군 어찌 이 밤에 찾아왔소? 이하응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이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왕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왕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 누구에게 들었느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들이 다음 왕을 정할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들은 늘 그랬지.
이하응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전하께서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의 손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대가 나서겠다는 것이요? 아니옵니다. 제 아들이 나서야 합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등잔불이 사그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왕후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하응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효명세자께서 후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왕실의 대통이 끊어질 위기입니다. 전하께서 제 아들 중 한 명을 효명세자의 양자로 삼으신다면 왕통은 이어지고 전하는 다시 국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다.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왕후가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했다. 안동 김씨의 분노는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었다. 그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흥선군은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전하께서 결심하신다면 제 목숨이 앞서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는 없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왕후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을 왕위에 올리면 자신은 왕의 아버지가 된다. 대원군. 한 나라의 실질적 지배자. 그는 그것을 꿈꾸지 않았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그대의 아들은 몇 살인가? 둘 있습니다. 큰아들 이재면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명복은 12살에 불과합니다. 왕후는 잠시 눈을 감았다. 12살. 그 나이라면 수렴청정이 가능했다. 어린 왕은 권력을 대신할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자신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둘째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흥선군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도박이 받아들여졌음을 느꼈다. 왕후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왕위가 오르면 그대는 절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왕이 어리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내 이름으로 정사를 돌보겠다. 이하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십시오. 전하의 이름이 곧 나라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온전한 복종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협약이었다. 겉으로는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흥선군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는 이미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다. 궁녀 중 몇은 그와 연을 맺었고 내관 중 몇은 그의 편이었다. 그들은 새 왕의 즉위가 결정되는 순간 필요한 문서를 먼저 올리고 필요한 서명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왕후는 조용히 물었다. 안동 김씨가 눈치채면? 그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건 항상 자신들의 그림자뿐이니까요. 너무 위험한 말이로다. 위험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왕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매혹이 동시에 있었다. 이 사내는 미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불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불은 위험하지만 불 없이는 어둠이 거치지 않는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의 말대로 하자.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세게 흔들렸다. 마치 바람이 역사를 스쳤다는 듯. 흥선군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전하, 오늘의 결심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왕후는 속삭였다. 그 운명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는 아직 모르지 않느냐. 운명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그 말에 왕후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대는 스승이로군. 아니옵니다. 전하가 제게 길을 주신 스승이십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호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방 안의 등불이 천천히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 겹쳤다. 그것은 마치 한 몸처럼 보였다. 그 밤 조선의 역사는 두 개의 그림자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며칠 궁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철종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왕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신정 왕후의 내관들이 은밀히 움직였다. 왕위 계승 서류가 새로 작성되었고 왕후의 인장이 찍혔다. 이름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을 채울 이름은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흥선군 이하응. 12월 8일 새벽 철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날 아침 왕후는 내시들을 불러 조용히 명했다. 이명복을 모셔오라. 그리고 곧바로 왕위 교지에 붓을 들었다. 붉은 먹이종이 위를 스쳤다. 조선 제26대 왕 보종. 그 순간 역사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밤 신정 왕후는 새 왕의 손을 잡고 세상에 선언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왕의 어머니가 된 순간 그녀는 나라의 절반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흥선군은 그 자리에서 미소 지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는 이제 왕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새 왕은 12살이라 하더라. 흥선군의 아들이래. 아니 신정왕후의 아들이라 했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불렀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 아이의 뒤에는 흥선군 이하응이 있었다. 새 왕의 즉위식은 유례없이 조용했다. 조정 대신들은 검은 도포를 입고 궁으로 들어섰고 어린 왕은 아직 의복의 무게에 익숙하지 못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선 아버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눈빛이 조선의 중심으로 향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조선의 왕이다. 그 말은 명문 대신이 읽는 교지보다 강렬했다. 왕좌의 높이는 낮았지만 그 아래 그림자는 길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대신들은 그 그림자를 보며 몸을 움찔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상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미 낡은 종이었다. 종이 위에 쓰인 이름이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몰랐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흥선군은 대궐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비변사의 장부 군사명단, 인사권 서류가 한데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장부를 넘겼다. 왕권이란 글자 몇 자 되지 않지만 무게는 천근이로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붓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 줄을 써 내려갔다. 비변사 폐지. 그 한 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비변사는 오랜 세월 조선의 실질적 권력을 쥔 기관이었다. 전쟁 이후 군사, 인사, 외교를 모두 장악했던 곳. 왕조차 비변사의 허락 없이 칙명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단 한 붓으로 없앴다. 나라의 머리가 둘일 수는 없다. 왕이 하나면 그 밑에 입도 하나여야 한다. 그는 곧바로 대신들을 불렀다. 안동 김씨 세력의 장로들이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새 질서를 세워야 하오. 비변사는 오랫동안 왕권을 가르마가 왔소. 김씨 일족의 대표가 이를 악물었다. 대감, 그건 무모한 일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흥선군은 미소를 지었다. 흔들릴 근간이라면 처음부터 썩은 뿌리였겠지요. 그의 말은 칼이었다. 그날 밤 비변사 간판이 궁의 벽에서 내려졌다. 남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경복궁의 정적을 갈랐다. 조선의 새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안동 김씨의 세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왕을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왕이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권력은 허공에 매달린 연처럼 끊겼다. 몇몇은 사직했고 몇몇은 스스로 낙향했다. 그리고 몇몇은 끝내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 와중에도 흥선대원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미리 모든 걸 준비한 사람처럼 침착했다. 나라의 법은 새로 써야 한다. 인재를 뽑을 때는 가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벼슬은 돈이 아니라 공로로. 그의 말은 낯설고 동시에 통쾌했다. 오랜 세월 부패에 찌든 조정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젊은 관리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성들은 장터에서 그의 이름을 노래했다. 대원군이 나라 실을 바로잡는다. 미친 자가 나라를 살렸다. 그 말들은 비웃음 같았지만 사실은 경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환호는 언제든 칼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조용히 웃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나 왕보다 외로운 사람이다. 어느 날 신정왕후가 그를 불렀다. 흥선군, 이제 그만 움직이시오. 세상이 흔들린다.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전하, 세상이 흔들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너무 빠릅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왕후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웠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왕후는 그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남자. 대원군은 어느새 나라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 그는 세자의 거처를 고치고 궁궐의 창호를 새로 달았다. 겉으로는 개수였지만 사실은 정비였다. 왕이 거하는 공간에서부터 조선의 질서를 다시 짜 맞추고 있었다. 그는 기둥을 세우며 중얼거렸다. 집이란 건 구조로 버티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버티는 것이다. 왕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족보 한 장을 꺼냈다. 오래전 종친부에서 자신이 정리했던 그 족보였다. 붉은 줄로 그어진 이름들 사이에 이제 세 줄이 그어졌다. 고종부 흥선대원군. 그 한 줄은 조선의 피를 새로 썼다. 그의 이름은 왕의 아버지로 등록되었다. 역사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술을 따랐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 자라 불렀을 때 나는 살았다. 이제 그들이 나를 영웅이라 부르면 나는 죽겠지.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은 예언처럼 깊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깃들었다. 왕을 세우는 일은 왕을 지키는 일보다 쉬웠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고종 1년 정월 초하루. 대원군은 조정의 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절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들의 절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구나. 그 말은 기도가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쇠같은 사내라 불렀다. 그는 감정이 없었다. 누가 울어도 누가 죽어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나라를 일으키는 일은 꽃을 가꾸는 게 아니라 잡초를 베는 일이다. 그는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전의 동전보다 무거운 구리로 만들어 백성들의 거래를 쉽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고 장터의 물가가 요동쳤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상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그는 관청에 담벼락에 이 글귀를 새겼다. 시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대원군은 단지 경제를 다스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궁궐을 다시 세웠다. 무너져 있던 경복궁을 재건하며 조선의 왕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궁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는 백성들에게 부역을 명령했고 전국에서 인력이 모였다. 땀과 흙, 피와 돌이 뒤섞였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우리 왕이 돌아오신다. 그러나 그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반발이 꿈틀거렸다. 몰락한 양반, 쫓겨난 유생, 서원에서 쫓겨난 선비들. 그들은 모여 밤마다 불을 피우고 중얼거렸다. 대원군은 폭군이다. 그는 유교를 버린 자다. 그의 나라는 불의 나라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전쟁은 조선을 고립시켰고 백성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농민들은 굶주렸고 장터의 쌀값은 하늘로 치솟았다. 대원군의 개혁은 나라를 지키려는 칼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었다. 밤마다 궁궐의 등불 아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 나라를 살리려는 내 손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가.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물러서면 나라가 죽는다. 그는 백성의 피로라도 왕권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아들 어린 고종은 점점 침묵을 배워갔다. 왕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자국은 언제나 무거웠다. 고종은 그 무게를 어깨로 베었고 입으로 감췄다. 한밤중 대원군은 홀로 경복궁 중건 현장을 돌았다. 달빛 아래 커다란 기둥들이 서 있었다. 그는 그 기둥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기둥이 내 생명이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기둥이 완성되는 순간
그 아래에서 자신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경복궁은 완성됐다. 붉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궁의 종소리는 다시 울렸다. 사람들은 찬탄했다. 조선의 영광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영광은 대원군의 얼굴 위에서 번뜩이는 땀방울처럼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너무 빠르고 너무 단단했고 너무 차가웠다. 그의 적들은 이미 궁 밖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어느 날 신정왕후가 조용히 물었다. 흥선군, 언제까지 쇠처럼 살 것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쇠는 차갑지만 불이 닿으면 빛이 납니다. 나는 아직 식지 않았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쇠는 결국 녹아 사라집니다.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불은 세상을 비추기도 하지만 결국 집을 태웁니다. 신정왕후의 병세가 깊어졌다. 대원군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맹이던 왕후가 점점 말라갔다. 그녀의 침상 옆에서 대원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전하,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미소 지었다.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은 쉬어야 하오. 흥선군, 이젠 당신이 나라를 쉬게 해야 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옅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후가 세상을 떠나던 날, 대원군은 경복궁의 높은 계단에 홀로 섰다. 바람이 불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한 줄기의 기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날 밤 술잔을 들고 오래된 말을 되뇌었다. 불이 꺼지면 쇠는 식는다. 식은 쇠는 부서진다. 신정왕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균형이었다. 이제 왕실에는 대원군과 명성왕후 그리고 아직 젊은 왕 고종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셋의 삼각구도는 조선을 뒤흔드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명성왕후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정치에 묶여있던 남편을 해방시키려 했다. 폐하, 아버님께선 나라를 위해 일하셨지만 이제는 왕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고종은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대원군의 그림자는 너무 컸다. 그의 발자국은 아직 궁궐의 돌길에 남아 있었고 그가 세운 질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젊은 왕의 가슴에는 또 다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피는 자유를 원했다. 1873년 11월 고종은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정사를 내가 직접 보겠다. 그 한 문장은 칼과 같았다. 대원군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대원군은 궁궐로부터 쫓겨났다. 그의 수하들은 울었다. 대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은 폐하이옵니다. 그는 웃었다. 왕은 왕이 되는 법을 배웠구나. 그것이면 됐다. 그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안국동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은 너무도 짧았고 동시에 너무도 길었다. 돌담길을 지나며 그는 속삭였다. 나는 왕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한 인간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말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고요한 안도의 숨결만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다. 1874년 명성왕후가 다시 권력을 강화하자 대원군의 추종자들이 움직였다. 다시 대원군을 세워야 한다. 민중은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불처럼 남아 있었다. 그 불은 잠시 꺼졌지만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 서울이 불탔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대원군의 이름이 다시 외쳐졌다. 대원군을 불러라. 나라를 바로잡을 이는 그뿐이다. 그는 다시 권력의 무대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번엔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서양의 함선이 바다를 메웠고 일본의 사신들이 조선의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단단한 철학, 다친 나라의 독립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청나라의 군대가 서울로 들어왔고 그는 체포되었다. 대원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배에 실렸다. 그가 떠나는 항구에서 바람이 울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조선은 아직 살아있다. 나를 잡아가도 나라의 뿌리는 여기 있다. 그는 중국 심양의 낯선 땅에서 세월을 보냈다. 누구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먼 소문처럼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는 매일 붓을 들었다. 비단 위에 한 문장을 써 내려갔다. 쇠는 식어도 녹슬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믿었다. 그의 신념은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고종은 황제가 되었고 명성황후는 비극 속에 사라졌다. 그 소식을 들은 늙은 대원군은 조용히 웃었다. 나라가 커졌구나.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더 커졌겠지. 그는 그의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한 시대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그의 눈앞에서 끝났다. 그는 권력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권력으로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쓰러졌을 것이다. 그 말은 칭송이자 비판이었다. 그의 인생처럼 모순으로 빚어진 문장.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조선의 쇠, 조선의 불. 쇠로 나라를 다지고 불로 길을 밝힌 사내. 그가 남긴 것은 궁궐의 돌과 불멸의 이름뿐이었다.